당연한 얘기지만 공포영화는 무서우면 장땡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무섭지 않으면 공포영화가 아니죠. 그래서 제작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객에게 공포를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요즘 공포영화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머리를 앓다가 지쳤는지 고작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런 손쉬운 기법은 도리어 공포영화를 외면하게 만드는 지름길인데 말이죠. 때로는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도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공포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모범적인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엑소시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로선 생소했던 엑소시즘을 소재로 차용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검은 사제들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하나의 현상으로 떠오르며 수많은 화제를 낳았을 정도죠. 엑소시스트는 인간에게 악마가 빙의되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악마의 재물을 순수하기 그지없는 소녀로 설정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리건이 성적인 말과 행동까지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걸 보면서 관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엑소시즘이라는 의식이 실존한다는 것도 이 영화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엑소시스트 이후로 엑소시즘을 소재로 한 영화는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는 걸 보면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엑소시즘 영화의 대부분이 신앙심을 더 두텁게 하려는 의도를 부수적으로 띠고 있다는 것도 지금까지 쭉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헌티드 힐입니다. 엑소시스트가 엑소시즘을 남겼다면 헌티드 힐은 유령이 사는 집을 공포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동일한 소재를 가진 영화는 대부분 줄거리가 비슷합니다. 원한이 서린 집에 사람들이 하룻밤 묵거나 이사를 오면서 유령들에게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가장 평온해야 할 공간이 공포의 근원으로 작용하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참고로 헌티드 힐은 1959년에 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의 소설인 더 헌팅이 출판됐습니다. 이 소설은 1963년에 영화로 제작됐죠.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헌티드 힐이 영화로는 원조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두 영화의 리메이크가 모두 1999년에 제작됐다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딱이죠. 아미티빌 호러와 폴터가이스트도 헌티드 힐과 유사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영화 역시 21세기에 들어와서 리메이크됐던 적이 있죠. 사탄의 인형은 그야말로 동심을 파괴하는 공포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하니 다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디즈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영화입니다. 보통 인형이라고 하면 동심의 상징이자 모든 아이들의 친구지만 이 영화는 그런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탄의 인형에서는 제목 그대로 인형이 악마와 다름없는 존재로 변합니다. 원래부터 외모가 그리 호감 가는 인형은 아니지만 경찰에게 쫓기던 살인범이 빙의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범죄를 일삼고 다닙니다. 이런 설정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죠. 비슷한 영화인 에나벨은 사탄의 인형에 비하면 아주 얌전합니다. 속편이 거듭되면서는 인형 주제에 여자친구를 끌어들이는가 하면 나중에는 둘 사이에 자식까지 낳아서 대를 이어 악행을 거듭합니다. 원작자인 돈 맨시니의 애착이 대단해서 모든 영화의 각본을 썼고 일부는 직접 연출까지 했습니다. 2013년에도 한 편을 만들었는데 조만간 또 속편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만 우려먹어도 될 텐데 말이죠. 나이트메어는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싫어했던 영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에서는 일단 잠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역대 공포영화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프레디가 꿈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밤이 오면 무서운데 간신히 잠이 들어도 행여나 꿈에서 프레디를 만나면 어쩌나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이트메어를 보면 주인공들이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용을 쓰는 장면이 가끔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프레디는 칼날이 달린 장갑에 얼굴에 화상까지 입어서 정말 끔찍한 악당입니다. 이런 애를 꿈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텐데 그걸로도 모자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죠. 프레디는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사악하고 악랄한 말빨까지 갖춰서 아이들을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합니다. 동시대 공포영화의 또 다른 전설적인 아이콘인 제이슨이 시종일관 과묵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둘이 같이 등장한 프레디 대 제이슨을 보면 이 차이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는 공포영화는 물론이고 모든 장르를 통틀어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한 이유를 소개하기도 했었죠. 블레어 위치가 무서운 영화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일단 페이크 다큐 또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관객 중 다수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회자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덕분이라고 봐야죠. 페이크 다큐 형식을 처음 도입한 영화는 아닌데도 기가 막힌 마케팅에 힘입어 전설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블레어 위치의 속편이 개봉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영화입니다. 블레어 위치는 오리지널로부터 17년이나 흘렀는데 도무지 발전한 게 없습니다. 리메이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편을 답습하는 데 그칩니다. 긴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스레 장비가 더 좋아진 걸 제외하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드론은 도대체 왜 등장시켰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무용지물입니다. 설상가상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현대 공포영화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얘기죠. 링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포영화입니다. 제대로 된 공포영화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소설로 먼저 성공했지만 나카타 히데오가 연출한 영화도 굉장했습니다. 링의 핵심 포인트는 모종의 비디오를 본 직후에 전화가 걸려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고 국내에 개봉했던 1999년에도 텔레비전과 전화가 없던 집은 거의 없었으니 이런 설정은 모든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공포를 반영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아직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던 시절이라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링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나이트메어가 잠을 못 자게 했다면 링은 영화를 못 보게 했죠. 요즘으로 치면 컴퓨터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은 셈이랄까요? 링 시리즈가 DVD로 발매됐을 때는 영화에 등장하는 저주의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걸 구입했지만 단 한 번도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참신한 설정을 가지고 성공한 걸로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의 운명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인공 일행이 우연찮게 죽음을 피했지만 거머리처럼 따라붙는 통에 어떻게 해서든 죽고 만다는 얘기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등장인물을 죽게 만드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떻게 죽일지 기대하게 될 정도였죠. 이것은 동시에 이 시리즈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했습니다. 속편이 거듭될수록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니 더 볼 게 없습니다. 설상가상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점점 더 억지스러워지면서 한숨을 부추겼습니다. 제 아무리 할리우드라고 해도 수십 명을 죽이면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소우도 비슷합니다. 그나마 소우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보태고 있긴 했지만 역시 게임에 동원되는 장비가 갈수록 잔인해지기만 해서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블레어 위치의 뒤를 이은 영화입니다. 할리우드가 페이크 다큐 장르에 본격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한 건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대대적인 성공 이유입니다. 블레어 위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도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천연덕스럽게 자막을 내보내는 걸로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이미 블레어 위치를 봤고 블레어 위치 때와 달리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소개하는 건 블레어 위치와는 다른 요소를 첨가하면서 공포를 가중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페이크 다큐 영화의 문제는 카메라입니다. 다른 장르와 차별화되는 사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손으로 들고 찍다 보니 화면이 무지하게 흔들리죠. 이것 때문에 아예 페이크 다큐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이걸 간파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손으로 들고 찍는 장면이 다수지만 다른 영화와 달리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촬영한 분량도 많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배경이 되는 공간을 집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레어 위치는 내내 숲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고 찍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반면에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훨씬 더 좁으면서도 일상적인 공간인 집으로 환장했습니다. 덕분에 한결 안정적인 화면을 담을 수 있었죠.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CCTV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를 직접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금세 눈치채실 겁니다. 여담이지만 파라노멀 액티비티 3는 올해의 블레어 위치가 실패한 걸 성공시켰습니다. 이 영화도 전편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집을 배경으로 하고 카메라를 CCTV로 활용하고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회전하는 선풍기에 달아버리죠.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관객에게 이전과는 다른 긴장과 공포를 안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을 도입하고도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블레어 위치가 진작에 본받았어야 할 영화입니다. 서티 데이즈 오브 나이트는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동명의 만화가 원작으로 한 배경 설정이 독특해서 인기를 끌었죠. 이 영화를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제목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30일의 밤이라는 제목 그대로 서티 데이즈 오브 나이트는 한 달 동안 밤이 계속되는 알래스카의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불길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마을에 뱀파이어 무리가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낮에 활동하지 못하는 뱀파이어들에게 밤만 지속되는 곳이 있다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인간들에게는 지옥이죠. 서티 데이즈 오브 나이트는 바로 이걸 파고듭니다. 가뜩이나 무서운 밤에 마을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뱀파이어들은 이런 마을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모조리 도륙합니다.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죠. 뱀파이어 무리의 대장으로 나오는 데니 휴스턴의 연기까지 살벌함을 더해주는 영화입니다. 라이트아웃도 설정 하나만으로 관객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마마처럼 단편 영화로 시작해서 장편 영화로 발전했습니다. 라이트아웃의 경우는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하나의 설정이 돋보여서 거기에 살을 붙여 장편으로 제작했죠. 그건 바로 귀신의 특성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귀신은 빛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뱀파이어와 같지만 빛이 보이는 순간에는 사라졌다가 어둠이 깔리면 금세 다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무서워서 불을 못 끄도록 만들기에 딱이죠. 이런 설정은 도입부에서부터 관객을 압도하고 들어옵니다. 라이트아웃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데이빗 샌버그 감독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멸하는 네온 사인을 동원한 이런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죠. 데이빗 샌버그 감독은 자신이 세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더 무섭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로 라이트하우스를 좋은 영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팔로우와 맨 인 더 다크도 독특한 설정으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팔로우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느린 영화라서 자극으로 점철된 공포영화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지루하다고 여기기 십상이죠. 맨 인 더 다크는 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적 우위를 뒤집으면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소개한 영화들은 관객을 놀라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노력하는 게 없는 것만 같은 여러 감독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흥행에만 급급해서 공포영화를 망치는 공포영화에 집중하는 제작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디 내년에는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공포영화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